우리가 영어로 머니마켓이라고 얘기하는 게 화폐 시장이 아니고 우리가 화폐금융론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금융시장에 나중에 졸업하고 금융기관에 취직을 했을 때 머니마켓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기금융시장을 얘기한다. 그리고 단기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만기가 1년 이하짜리인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뭐 전부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단기 금융시장은 금융기관들끼리의 거래인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이다. 따라서 굉장히 거액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단기 금융 상품으로서 우리가 콜, CD, 그 다음에 리포, 그 다음에 기여보험이라고 하는 CP, 최근에 와서는 이것을 기여보험을 전자화해서 과거의 기여보험과 좀 다르게 우리가 단기 사채라는 기여보험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그런 금융상품이 또 거래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기 국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레저리 빌, 뭐 이런 것이 단기 금융상품의 예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 금융시장, 장기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캐피탈 마켓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또 국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시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피탈 마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금융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채권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하면, 우리, 포린 본드라는 얘기를 가끔 해요. 포린 본드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이 발행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원화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했을 때, 이것을 포린 본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기 예로 나와 있듯이 포르쉐가 독일 회사죠. 포르쉐가 미국에서 미국 달러화 표시된 채권을 발행을 하면 미국 입장에서 그것은 포린 본드가 되겠어요. 반대로 이런 외국 기업이 그 나라의 통화로 표시된 채권으로 발행하지 않고 다른 통화로 발행했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유로본드라고 이렇게 불러요. 대표적으로 유로본드가 많이 발행되는 시장은 영국의 런던에서 주로 유로본드가 많이 발행이 되는데, 이를테면 미국의 기업이 영국에 와서 런던에 와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런던에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런던이라는 시장에서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투자자들한테 채권을 파는 거죠. 발행을 해서 팔 때 그때 영국의 파운드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달러화로 채권을 발행했을 경우에 그것을 파운드화로 발행을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포린 본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영국에서 발행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영국에서 발행되지만 영국의 화폐가 아닌 미국 달러화로 발행이 되면 그것을 유로본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유로본드라고 할 때 유로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화폐 유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로본드라는 말은 사실 유로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거고, 우리가 유로본드라는 말이 왜 이걸 유로라고 부르는지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아마도 이 유로본드가 발행되는 시장이 주로 런던에서 많이 발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세금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미국에서 발행하지 않고 런던에 와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런던에 와서 발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유로본드 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새 올해 브렉시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런던이라고 하는 장소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좀 퇴색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좀 나오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쩌면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사실 국제금융시장의 중심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첫 번째 드는 시장은 아마도 여러분 머릿속에 뉴욕 시장이 먼저 머리가 떠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런던, 뭐 홍콩, 뭐 그 다음에 뭐 파리, 그 다음에 브뤼셀, 뭐 이런 암스테르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 텐데, 국제금융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쩌면은 뉴욕보다 런던이 더 국제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런던이 사실은 국제금융의 뉴욕과 더불어서 사실은 어쩌면 뉴욕보다 더 큰 중심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유로본드 같은 것이 런던에서 많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사실 런던과 뉴욕은 최소한 영국과 미국은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를 쓰기 때문에 런던 시장이 또 이렇게 발전된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어요. 더불어서 뭐 유로 커런시라는 말도 쓰는데, 이것도 미국 달러화가 미국 내에 있는 은행이 아니라 런던이라든지 제3국에 있는 은행에 예금되어 있을 경우에 이걸 유로 커런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런 조금 전에 얘기한 단기 금융 상품, 그 다음에 캐피탈 마켓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직접 금융 시장에 관한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직접 금융 시장보다는 간접 금융을 통해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 중개 기관을 통한 간접 금융이 사실은 더 규모가 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챕터 2편에서 좀 자세히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금융기관들의 종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금융기관의 종류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소위 말해서 예금 수취기관, 예금을 받고 예금을 기초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기관, 통상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은행이 있고, 우리가 커머셜 뱅크라고 하는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저축은행, 뭐 신협,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저축 비슷한 걸 할 수 있는 기관들, 대표적으로 생명보험회사, 그 다음에 손해보험회사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 같은 게 있겠죠. 펜션 펀드라고 하는 연금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국민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직에 해당되는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종류의 공무원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주마다 이제 연금을 해서 공무원들과 뭐 교사들, 이런 사람들의 연금.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금 중에 하나가 캘퍼스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의 공무원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금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금 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전 세계 5등 안에 드는 규모로 따졌을 때 큰 연금이고, 그 밖에 미국의 캘퍼스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우리 국민연금 비슷한 거,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큰 연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이낸스 컴퍼니라고 써 있는 거는 크게 봐서 우리로 말하면 뭐 캐피탈 회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보통 펀드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펀드에는 사실은 두 가지 종류의 펀드가 있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큰 차이점을 사실 잘 모르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펀드에 갑자기 돈이 생겨서 은행에 가서 펀드에 가입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뭐 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파는 펀드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건 1억 원을 가지고 있건 100억 원을 가지고 있건 얼마든지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펀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펀드는 여러분들이 함부로는 아니고 마음대로 가입할 수 없는 그런 펀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펀드의 규모가 딱 정해져 있어서, 계좌수가 딱 정해져 있어서 누가 그것을 팔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그 펀드에 가입할 수 없는 폐쇄형의 이런 펀드가 사실은 존재를 해요. 그 얘기는
그 펀드 내에 어떤 이사회도 따로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펀드도 있어요. 마치 주식회사와 같이 그 펀드의 지분을 누가 팔기 전에는 내가 가입하지 못하는 그런 형의 펀드도 있어요. 우리가 클로스드 앤드 그다음에 오픈 앤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펀드는 그런 제한 없이 얼마든지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나갈 때도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환매를 해버리면 돼요. 근데 아까 얘기한 그런 클로스드 앤드에서는 누구한테 그걸 팔아야지만 나갈 수 있는 이런 식의 주식회사 주식처럼 그런 펀드가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투자은행,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증권회사에 해당이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지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그냥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쭉 오버뷰를 했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슬쩍 한번 알아봤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2편부터는 우리가 금융시장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4장, 5장, 6장에서는 특히 금융시장 중에서도 채권시장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 채권시장이 중요하냐? 여기 첫 번째로 이 채권시장이라는 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채권시장을 먼저 살펴보고 이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금융자산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될 거예요. 우리가 사실 거시 시간에서도 이자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시경제의 변수로서 이를테면 통화정책을 통해서 또는 실물경제의 투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되고 뭐 소비자가 집을 사는 데 영향을 주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경제 내 파급 효과가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자율일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자율이라는 것이 과연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자율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면 1년 뒤에 은행이 나한테 얼마를 돌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이자율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 챕터 4에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율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가 그냥 예금에 대한 이자율 또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의 이자율 이것 말고 조금 더 일반적인 개념에서 채권 시장에서 이자율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번 챕터 4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자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 이자율의 특성과 채권의 가격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게 목적이 되겠어요. 자,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그냥 이자율, 우리가 영어로 얘기해서 interest rate이라고 하는 것 외에 이거하고 유사하지만 똑같지는 않은 그렇지만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 몇 가지 개념들이 나올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yield to maturity라고 하는 개념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rate of return이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이걸 번역을 할 때 yield to maturity나 rate of return을 다 수익률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엄연히 다른 것이고 개념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수익률, 예를 들어서 채권을 샀을 때의 수익률이 뭐냐,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의 수익률이 뭐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yield to maturity와 rate of return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되는 개념인지 뭐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알아나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은행에 가서 내가 지금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정기예금 이자율이 얼마다, 내가 신용대출로 1년에 1억 원을 빌리게 되면 그 대출 이자율은 얼마다. 여기는 이해하기가 되게 쉬운데 조금 더 복잡하게 가서 예를 들면 어떤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에 해당하는 이자율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뭔지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경제 통계를 보여주는 경제 통계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찾아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이자율 항목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자율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국채에 대한 채권, 국채가 있고 회사채가 있고 또 다른 채권들이 있었어요.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자율들이 다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국채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찾아서 데이터를 찾아보면 뭐 3년 만기 국채에 대한 이자율, 5년 만기 국채에 대한 이자율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때 말하는 이자율이 과연 뭐냐?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오늘 앞으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Yield to Maturity라고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통 얘기하고 있는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 채권의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Yield to Maturity가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Yield to Maturity는 Rate of Return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러면 그 얘기는 내가 국채를 샀을 때 사서 뭐 1년 동안 보유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자율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debt instrument라고 하는 우리가 채권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보통 채권이다 또는 어떤 부채를 발행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것은 발행자가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도록 약속한 그런 증서가 되겠죠. 그런 유가증권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채권에는 소위 프린시펄이라고 하는 원금과 그 다음에 중간에 지급하게 되는 이자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만기라고 하는 머추리티 데이트라고 하는 만기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도록 되어 있어요. 어느 채권이든 간에. 그래서 또 근데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좀 이따 보도록 합시다. 자, 채권에는 발행자에 따라서 먼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부가 발행하면 국채가 될 것이고 기업이 발행하면 상법상의 기업이 발행하면 회사채가 될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외국인이 발행하면 포린 본드가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로 본드가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또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 좀 이따 나오겠지만 소위 쿠폰 본드라고 하는 것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표채라는 것이 되겠어요. 이표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표채가 있으니까 무이표채라는 것이 또 존재해요. 우리가 이것을 제로 쿠폰 본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과서에서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을 사실상 디스카운트 본드를 의미하기도 해요. 디스카운트 본드와 쿠폰 본드가 뭐냐? 쿠폰 본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기 채권이 쿠폰 본드의 형태로 발행이 돼요. 장기채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단기금융 상품이 1년이었으니까 대충 기준으로 한 3년, 5년, 10년짜리 이런 식으로 장기로 발행되는 채권들은 우리가 대출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주 간단한 형태로 내가 오늘 1억 원을 빌려서 1년 뒤에 1억 1천만 원을 갚는다 라고 하면 그 1년 동안의 기간에는 사실은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를 않아요. 그죠? 내가 오늘 빌렸고 1년 뒤에 갚는다. 그 사이에는 아무런 나와 은행 사이에 어떤 거래 관계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형태의 채권을 우리가 무이표채 또는 디스카운트 본드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발행자가 오늘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에 발행을 해서 내가 그거를 얼마의 가격에 샀는데 만기가 될 때까지 발행자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채권을 우리가 디스카운트 본드라고 얘기해요. 이를테면 내가 오늘 채권을 900만 원에 샀어요. 어떤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900만 원에 사서 그 채권의 만기가 1년인데 1년 뒤에 내가 그 회사의 채권을 가지고 가면 회사가 나한테 1,0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채권. 이런 것을 우리가 디스카운트 본드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그 1년 동안에는 회사와 나 사이에 어떤 이자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만기가 됐을 때 이자를
내가 산 가격보다 높게 그 회사가 다시 되삼으로써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 이런 것을 우리가 디스카운트 본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디스카운트라는 말은 처음에 내가 산 가격이 나중에 내가 받게 되는 금액보다 낮기 때문에 그 채권에 이를테면 원금이 1,000만 원인데 나한테 파는 가격은 900만 원에 판다. 이런 게 디스카운트에서 판다는 의미에서 디스카운트 본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기의 채권에는 이런 디스카운트 본드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장기의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채권을 액면가 1,000만 원짜리 채권을 오늘 100만 원에 샀다. 그리고 10년 뒤에 내가 1,000만 원을 회사에 가서 받는다. 뭐 이런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굉장히 길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100만 원을 사더라도 10년 동안 기다려야지 1,000만 원이 내 수중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그런 채권은 내 입장에서 보면 조금 매력이 좀 떨어지는 채권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기 채권의 경우에는 중간에 이자를 지급을 해요. 그 이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터레스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쿠폰이라는 말을 써요. 즉 액면가가 1,000만 원인 채권을 오늘 내가 1,000만 원의 가격에 샀어요. 그리고 만기가 되면, 만기가 10년이라고 합시다. 10년 뒤가 되면 내가 그 채권을 가져가면 회사가 나한테 1,000만 원을 다시 돌려줘요. 그럼 이자는 어디로 갔느냐? 이자는 쿠폰이라는 형태로 이를테면 1년에 한 번씩 10년 동안 매년 나한테 100만 원씩 이자를 회사가 지급을 하는 그런 식의 채권을 우리가 쿠폰 본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대부분의 장기 채권은 다 쿠폰 본드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1년에 한 번씩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1년에 2번 지급하는 게 좀 더 많아요. 1년에 2번 정도 이를테면 50만 원씩 2번을 나한테 이자로 지급하는 경우, 이런 것을 쿠폰 본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쿠폰이라고 하느냐? 옛날에는, 요새는 이런 채권이 다 전산으로 돼서 종이화된 채권을 사고 팔고 이런 게 없지만은 옛날에는 컴퓨터가 발달되기 전에, 전산이 발달되기 전에는 사실 다 종이였어요. 종이에 채권 증서가 있어서 그 증서의 밑에 보면 이렇게 쿠폰이, 딱지가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탁 떼다가 회사에 가져가면 쿠폰은, 그게 쿠폰이죠. 그걸 딱 가져가면 회사에서 나한테 이자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왔었어요. 요새는 전산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이런 종이가 전혀 존재하지도 않고 따라서 내가 채권을 뭐 분실하거나 뭐 이럴 위험도 없죠. 그리고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조된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사실은 전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분실의 위험도 있고 위조의 위험도 다 있었어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채권을 보유하고 들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소유의 유일한 증거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쿠폰을 하나 떼다가 회사에 가져가면 이것이 진품이구나를 확인하고 나한테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형식이 돼 있었어요. 지금은 물론 이런 쿠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 되면 회사가 알아서 그때 등록되어 있는 소유주한테 바로 이자가 뭐 은행으로 입금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채권이라는 것이 주식과 마찬가지로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발행한 채권을 누가 현재 가지고 있는지를 옛날 같으면 잘 몰라요. 근데 지금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등록이 돼서 소유주가 바뀐다는 걸 회사가 다 쫓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자가 지급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서 쿠폰 본드와 디스카운트 본드로 나눌 수가 있고 발행자에 따라서 뭐 국채, 회사채, 기타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채권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데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양한 채권의 가치를 어떻게 그럼 서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만기 10년짜리 액면가 원금이 1,000만 원인 이런 채권이 쿠폰 본드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매년 100만 원씩 쿠폰 이자를 지급한다고 합시다. 또 다른 채권은 만기가 1년짜리고 원금이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짜리인 채권이 있다고 합시다. 디스카운트 본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두 채권 중에서 얻은 것이 더 가치가 높은 것이냐? 이걸 비교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논의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어느 정도 익숙할 소위 말해서 프레젠트 밸류라는 개념을 가지고 두 채권의 가치를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프레젠트 밸류라는 게 뭐예요? 프레젠트 밸류라는 개념이 나온 것은 오늘의 100원과 1년 뒤의 100원은 가치가 서로 같지 않다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오늘의 100원이 내일의 100원보다 더 가치가 높아요, 낮아요? 오늘의 100원이 더 소중해요? 내일의 100원이 더 소중해요? 오늘의 100원이 더 소중하죠? 그죠? 여러분들 조삼모사란 말 알죠? 그죠? 어떤 사람이 원숭이를 키우다가 좀 먹이가 부족해서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아침에 도토리 3개를 주고 저녁에 도토리 4개를 줬더니 원숭이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이 사람이 바꿔서 그러면 아침에 도토리 4개를 주고 저녁에 도토리 3개를 줬더니 원숭이들이 굉장히 행복해했더라. 이게 조삼모사 내용이죠. 그죠? 우리가 보고 있는 프레젠트 밸류라는 개념에서 보면 이 조삼모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원숭이들이 주인보다 더 똑똑하다는 게 조삼모사의 교훈이죠. 그죠? 아침에 3개와 아침에 3개, 저녁 4개와 아침 4개, 저녁 3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파이낸스의 개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아침에 3개, 저녁 4개 주다가 아침 4개, 저녁 3개를 주면 원숭이들이 당연히 더 좋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왜? 프레젠트 밸류를 사주면 더 커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주인은 파이낸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원숭이들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1달러를 오늘 예금을 하면 그러면 1년 뒤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달러, 오늘의 1달러는 1년 뒤가 되면 1달러 곱하기 1 플러스 I. 이때 I는 예금 이자율이 되겠죠. 그래서 1년 뒤에는 1 곱하기 1 플러스 I라는 금액만큼 커질 거예요. 그죠? 물론 마이너스 금리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배제를 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단순한 우리가 예금을 한다든지 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거나 예금을 하는 가장 단순한 경우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심플 론이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해를 해봅시다. 그러면 렌더는 은행이 되겠죠. 은행은 버로우인 우리들한테 어떤 일정한 금액, 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1년 뒤에 만기가 됐을 때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심플론의 어떤 과정이 되겠어요. 자, 100달러를 오늘 빌려가지고 은행으로부터 빌려서 대출을 받아서 1년 뒤에 원금 100달러와 이자 10달러를 은행에게 갚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의 이자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쉽게 계산할 수 있듯이 10%가 될 거예요. 원금 분의 이자 100분의 10해서 10%가 우리가 아는 이자율이 될 거예요. 그럼 프레젠트 밸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때 이자율이 10%니까 즉 0.1이니까 100달러라는 돈이 1년 뒤에는 110달러가 되고 이자율이 계속 10%라고 하면 2년 뒤에는 121, 3년 뒤에는 133달러가 될 거예요. 그래서 n년 뒤에는 100 곱하기 1 플러스 i의 n승이 되겠죠. 우리가 복리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뒤에는 1 플러스 0.1이 곱해지고 2년 뒤에는 1 플러스 0.1의 제곱이 곱해지고 3년 뒤에는 1 플러스 0.1의 세제곱, n년 뒤에는 1 플러스 i의 n제곱이 곱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시간에 따라서 표시를 해보면 현재 100달러는 1년 뒤에 110달러, 2년 뒤에 121달러가 되는데 이 얘기는 오늘의 100달러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금액은 1년 뒤에는 110달러라는 얘기가 돼요. 즉 오늘의 100달러는 1년 뒤에 100달러가 아니라 110달러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10%니까. 여기 써 있는 금액들이 다 현재의 100달러와 같은 가치를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어요. 자, 이것을 이제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즉 미래의 121달러가 지금부터 2년 뒤에 121달러가 현재 시점에서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이냐라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에 본 대로 100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100달러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왔느냐? 121달러를 이자율 10%니까 1 플러스 0.1의 제곱으로 나누어줘서 현재 가치를 계산한 것이 되겠죠. 즉 121달러는 미래 가치가 되고 퓨처 밸류가 되고 100달러는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는 프레젠트 밸류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1 플러스 i의 n승으로 나눠주면 현재 가치로 계산을 바꾸어 줄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 이 식이 굉장히 간단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이 식이 채권의 가치를 계산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그런 식이 될 거예요. 다 이 식에 의해서 채권의 현재 가치가 계산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그렸던 그림을 보면 미래 가치로는 121달러였는데 이것을 현재 가치, 1년 뒤의 현재 가치로 바꿔놓기 위해서는 현재 가치가 100원이고 현재 100원이 미래 1년 뒤에 100원, 2년 뒤에 100원을 현재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을 1년 뒤는 1 플러스 i로 나눠주고 2년 뒤는 1 플러스 i의 제곱으로 나눠주고 n년 뒤에 100달러는 1 플러스 i의 n승으로 나눠주면 현재 가치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거를 부등호로 표시하면 왼쪽으로 갈수록 더 높은 금액이 될 것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낮은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먼 미래의 100달러일수록 더 현재 가치로 만들었을 때는 작은 금액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를 네 가지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채권 비슷한 것에 적용을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로는 우리 지금까지 본 심플 론이라고 하는 것에 적용을 해보고, 두 번째는 픽스드 페이먼트 론이라는 것을 적용해보고, 세 번째는 쿠폰 본드, 네 번째는 디스카운트 본드에 각각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 각각에 대한 개념 설명을 먼저 잠깐 하도록 합시다. 심플 론은 여러분들 아까 설명한 대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거나 또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심플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중간에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고 오늘 100원 빌리고 1년 뒤에 110원을 갚는 이런 형태가 심플론이 되겠어요. 픽스드 페이먼트 론이라고 교과서에서 얘기한 것은 이것은 좀 장기의 경우에 1년짜리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장기의 경우에 내가 오늘 $1000를 은행으로부터 빌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를테면 만기가 25년이라고 했을 때 25년 뒤에 내가 $1000를 갚는 게 아니라 이것을 25년 동안 매년 일정한 금액씩 갚아 나가는 경우를 우리가 픽스드 페이먼트 론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즉 은행이 우리들한테 얼마를 빌려주고 우리는 그것을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누어 가지고 몇 년 동안 갚는 그런 형태의 대출, 그래서 픽스드 페이먼트 론이라고 하고, 자동차를 샀을 때 할부금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해당이 되겠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오늘 $1000를 빌려서 앞으로 25년 동안 매년 126달러씩 갚는 형태, 이런 것이 픽스드 페이먼트 론의 예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쿠폰 본드라고 한 것은 아까 잠깐 설명했던 이런 이표채, 그래서 발행자가 장기 채권의 경우에 매년 또는 매 반기마다 6개월마다 일정한 금액을 쿠폰 이자로서 소유자한테 지급하고 만기가 됐을 때는 원금을 거기에 더해서 지급하는 그런 형태의 채권을 우리가 쿠폰 본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쿠폰 본드에는 몇 가지 반드시 기재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쿠폰 본드에는 첫 번째, 쿠폰 페이먼트가 얼만큼 될 것이냐. 채권을 종이로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이를테면 발행자가 누구다 하는 게 일단 써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원금이 얼마다 하는 것이 써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매 반기 또는 매년 지급하게 되는 쿠폰 이자가 얼만큼이다 하는 것을 지급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금이라고 얘기한 것을 영어로 페이스 밸류 또는 파 밸류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표 이자 지급하는 걸 쿠폰 페이먼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 밸류가 원금이 $1,000인 쿠폰 본드가 발행이 돼서 이를테면 1년에 한 번씩 소유주한테 $100씩 쿠폰 페이먼트가 지급이 되고, 만기가 됐을 때는 이 페이스 밸류 $1,000가 다시 그때의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형태의 채권, 이것을 우리가 쿠폰 본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냥 하나의 예로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고, 이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여기 쿠폰 레이트라는 개념을 우리가 채권을 공부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이 쿠폰 레이트라는 것은 쿠폰 페이먼트를 원금으로 나누어 준 것, 이것을 쿠폰 레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페이스 밸류가 원금이 $1,000고 채권에 $1,000라고 원금이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쿠폰 페이먼트가 $100가 주어진다고 써 있으니까 쿠폰 레이트가 얼마가 되겠어요? 100 나누기 1000에서 10%가 쿠폰 레이트이 되겠어요. 이 쿠폰 레이트는 일단 채권이 발행되면 채권의 만기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가는 그런 것이 되겠어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대부분의 장기 채권은 다 쿠폰 본드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재무성 증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뭐 본드라고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아까 단기 금융 상품을 얘기할 때 만기 1년 이하의 미국 재무성 증권을 우리가 트레저리 빌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영어로. 그래서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지만 미국 재무성 증권 같은 경우에 만기가 짧은 거는 빌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노트라고 얘기를 하고, 긴 것을 우리가 본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세 개를 합쳐갖고 그냥 다 본드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단기는 빌, 중기는 노트, 장기는 본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런 채권이 회사채든 국채든 이런 것이 처음 발행이 되면 이 발행이 된 것이 레지스터가 된다, 등록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누가 이 채권을, 현재 이 채권의 주인이 누군지를 자동적으로 전산이 추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할 때 전산으로 이 새로운 주인이 누구다, 처음 발행했을 때의 주인은 누구다, 이런 것이 다 기록으로서 남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쿠폰 이자를 지급하는 게 굉장히 편할 수가 있죠. 그거 말고도 사실 이렇게 레지스터를 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채권 이자를, 쿠폰을 지급받게 되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누구한테 부과할 것이냐를 정부가 옛날 종이로 된 채권에서는 이것을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다 전산화가 돼 있어서 누가 주인이고 따라서 세금을 누구한테 부과하면 된다 하는 것이 쉽게 추적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맨 마지막에 베어러 본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어러 본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주 옛날에 발행한 채권처럼 주인이 누군지 전산화되지 않는, 즉 레지스터가 되지 않은, 따라서 들고 있으면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그런 채권을 베어러 본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영화라든지 뭐 이런 TV 드라마 같은데 우리나라 거 말고 미국 거 이런 거 보면 뭐 채권을 뭐 훔치고, 어떤 도둑이 채권을 훔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레지스터가 돼 있으면은 채권을 훔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갖고 있다고 주인이 아닌데 뭐. 근데 이 베어러 본드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주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도난, 뭐 분실, 위조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씩 도둑이 채권을 훔치고 뭐 이런 것을 나오는 경우는 다 이 베어러 본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 베어러 본드가 얼마나 많으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거의 없어요. 아주 뭐 일부 정도. 우리나라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베어러 본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다 레지스터가 돼야 되고 채권 하나 이렇게 내가 길에 가다가 갑자기 채권을 뭐 종이로 된 채권 하나 주셨다. 전혀 소용없는 거죠. 그죠? 아까 우리가 단기금융 상품에서 기여보험이라는 걸 잠깐 얘기를 했어요. CP라고 하는 커머셜 페이퍼라고 하는 것. 커머셜 페이퍼가 과거에는 종이로 발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도난, 위조, 분실의 위험이 있었어요. 들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거죠. 근데 그 커머셜 페이퍼조차도 사실 커머셜 페이퍼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게 우리말로 기업 어음인데 이 어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상업어음하고는 달라요. 외상 뭐 이런 거 거래하면서 하는 그 어음이 아니고 기업어음이라고 하는 그거하고 어음이란 말이 붙었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냥 유가증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음이란 말을 쓰다 보니까 기업어음이라는 것이 조금 전문적인 얘기인데 유가증권법에 적용을 받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음이다 그래서 어음법의 적용까지 같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문제도 많고 투명하지도 않고 아까 말했던 도난 분실의 위험도 있고 뭔가 하여튼 좀 이상해가지고 기업들이 좀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레지스터가 안 되니까 기업보험 발행해갖고 일단 좀 막자 그래갖고 막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고 나고 못 갖게 되고 막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기업보험 제도를 몇 년 전 한 10년쯤 됐나 전에 대폭 손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단기 사채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는 기업보험하고 똑같은데 이것은 채권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되는 그런 금융상품이 개발되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본드 좀 전에 얘기했죠. 발행될 때는 뭐 한 900원에 발행되고 만기가 되면 1000원을 돌려주는 그래서 그 차액만큼이 이자로서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채권. 중간에 쿠폰 이자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 그런 채권. 따라서 주로 단기에 해당하는 채권. 이런 것을 디스카운트 본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4가지 종류의 어떤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심플 론이라든지 뭐 픽스드 페이먼트 론이라든지 이런 걸 채권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금융시장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교육상 이것도 그냥 채권이라고 어떤 일종의 데트 인스트루먼트이기 때문에 채권이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이런 4가지 종류의 채권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yield to maturity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자율이라고 부르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yield to maturity,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만기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해석은 만기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만기 수익률, yield to maturity 우리가 그냥 줄여고 YTM 이렇게 많이 불러요. 시장에서. 이 YTM이 과연 뭐냐? 정의를 봅시다. YTM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present value와 그 다음에 그 채권의 현재 가격을 같도록 만들어주는 이자율.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할 때 미래의 현금 흐름을 프레젠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1 플러스 i로 나눠줬어요. 그죠? 그 i인데 그 i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그렇게 계산한 프레젠트 밸류와 현재 가격이 같도록 만들어주는 i를 우리가 프레젠트 밸류라고 YTM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어요. 자, 심플론의 경우에는 봅시다. 내가 오늘 $100를 은행에 가서 빌렸어요. 그리고 미래 100달러를 빌림으로 인해서 미래의 현금 흐름은 즉 1년 뒤에 내가 은행에 갚아야 되는 돈은 110달러라고 합시다. 그리고 만기는 1년이고 따라서 이 샘플 론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현금 흐름 110달러를 1 플러스 i로 나누어 줘야 돼요. 요 오른쪽 텀 요게 프레젠트 밸류가 되겠죠. 현재 가치가 될 거예요. 이 현재 가치가 뭐하고 같냐 하면 지금
이 심플론의 가격, 내가 100달러를 빌렸으니까 그때의 가격은 100달러가 될 거예요. 이 식을 만족시키는 i의 값,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10%, 그죠?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그 10%가 바로 이런 심플론에서는 YTM이 될 거예요. 아까 계산했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이 이자율 자체가 YTM하고 정확하게 이런 경우에는 일치를 할 거예요. 픽스드 페이먼트 론도 마찬가지. 픽스드 페이먼트 론도 내가 현재 빌린 돈의 가치를, 금액을 LV라고 하면 이 LV는 무엇하고 같냐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하고 같아요. 미래 현금 흐름은 25년 동안, 아까 같은 경우에 25년 동안 매년 126달러씩 갚는 거였어요. 그러면 1년 뒤에 126달러를 1 플러스 i로 나눠주고 2년 뒤에 126달러는 현재 가치로 나눠주면 126 나누기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될 거예요. 세 번째 해에 갚아야 되는 돈은 126달러를 1 플러스 i의 세제곱으로 나눠줘야지 현재 가치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더한 것. 이것이 이 오른쪽이 바로 이 픽스드 페이먼트 론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될 거예요. 이 현재 가치가 현재 내가 빌리는 돈 LV하고 같아지도록 만들어주는 I 값. 이것이 바로 YTM이 될 것이고 이 론의 이자율이 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어렵지는 않죠? 세 번째 예를 봅시다. 쿠폰 본드. 자,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자, 쿠폰 본드는 어떻게 우리가 프레젠트 밸류를 계산할 수 있겠어요? 어떤 만기 동안에 매년 C1만큼의 쿠폰 페이먼트가 발생한다고 합시다.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샀는데 만기가 이를테면 10년이라고 합시다. 그럼 10년 동안에 매년 C1만큼 10번 나한테 쿠폰 페이먼트를 줄 거예요. 첫 번째 해에 주는 쿠폰 페이먼트는 현재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는 1 플러스 i로 나눠주고 지금부터 2년 뒤에 받게 되는 쿠폰 페이먼트 C1은 현재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는 1 플러스 i의 제곱으로 나눠줄 거예요. 세 번째 해는 1 플러스 i의 세제곱으로 나눠주고 10년 뒤에는 1 플러스 i의 10승으로 나눠줘요. 이것들을 쭉 더하면 현재 가치가 될 것이고 쿠폰 페이먼트의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리고 쿠폰 페이먼트는 마지막 만기가 되면 원금도 돌려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금을 페이스 밸류 F라고 하면 F를 역시 1 플러스 i의 10승으로 나눠줘서 쿠폰 페이먼트의 프레젠트 밸류에 더해주면 이 전체가 이 쿠폰 페이먼트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될 거예요. 그 현재 가치가 현재 그 채권의 가격하고 같도록 만들어주는 이자율 I 값들. 이것이 바로 YTM이 되겠죠. 이해가 돼요? 자, 쿠폰 본드를 처음 발행했을 때 그 채권에 뭐가 적혀 있다 그랬어요? 물론 발행자가 적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만기가 적혀 있다 그랬죠. 만기가 적혀 있다는 얘기는 요 N이 결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적혀 있어요? 페이스 밸류가 적혀 있어요. 원금이 적혀 있을 거예요. 요 놈이 정해져 있는 거죠. 또 뭐가 적혀 있어요? 쿠폰 페이먼트 또는 쿠폰 레이트이 정해져 있어요. 그 놈은 C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자, 처음 채권이 발행됐을 때 뭐뭐가 알고 있는 얘기예요? C를 알고 있고 F를 알고 있고 N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건 뭐예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르는 거는 I와 P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식을 보면 우리가 I와 P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P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아직 P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현재 그 채권의 가격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했어요. 회사가 원금이 페이스 밸류가 1,000원인 채권을 발행했다고 했어요. 합시다. 지금 채권이 액면이가가 1,000원이에요. 쿠폰 페이먼트는 매년 100원씩이에요. 이걸 시장에 갔다가 팔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채권을 사겠죠. 그때 채권 가격은 어떻게 결정돼요? 1,000원에서 결정될까요? 반드시 그렇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1,000원보다 높게 결정될 수도 있고 낮게 결정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죠? 그러면 그때 어쨌든 하여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우리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하여튼 수요와 공급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채권 가격이 뭔가 시장에서 그 채권에 대한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될 거고
P가 결정이 되면 I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이때 이 I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아까 쿠폰 페이먼트 얘기를 하면서 쿠폰 레이트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쿠폰 레이트는 정의가 어떻게 됐었어요? 여기서 보면 정의가 어떻게 돼요? C를 뭘로 나눠준 거예요? 액면가가 1,000원이고 쿠폰 페이먼트가 100원이다 그러면 쿠폰 레이트는 10%였죠. C를 F로 나눠준 게 쿠폰 레이트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자율이 쿠폰 레이트하고 같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쿠폰 레이트도 일종의 이자율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죠? 실제로 뭐 이자율 비슷한 거죠. 그렇지만 그 쿠폰 레이트라는 것은 여기 얘기한 YTM하고는 개념도 다르고 실제 숫자가 같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YTM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본 것처럼 이 present value를 채권의 미래 현금 흐름의 present value를 현재 채권의 가격과 같도록 만들어주는 이자율 I, 이것을 YTM이라고 부른다. 만기 수익률이라고 우리말로 부른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하나 들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어떤 질문? 이게 왜 만기 수익률이라고 부르냐? 왜 만기란 말이 여기 왜 들어갔느냐? 이런 데에 대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궁금해해야 돼요. 왜 만기라는 말이 붙었을까? 영어로 말도 yield to maturity. yield라는 말이 뭐예요? 일단 수익 뭐 이런 거죠. 그죠? 이것이 만기에서의 수익률 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 2학년, 대부분 다 2학년이죠. 나중에 이제 3학년, 4학년 가서 뭐 투자론이라든지 채권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 좀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화폐금융 시간에는 사실 채권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고 또 깊게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이해만 일단 하는 걸로 합시다. 만기가 2년인 채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페이스 밸류가 F고 그 다음에 우리가 쿠폰 레이시, 쿠폰 페이먼트가 C인 그런 채권을 생각해 봅시다. 이를테면 페이스 밸류가 1,000원이고 쿠폰 페이먼트가 100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만기는 2년이라고 합시다. 이때 미래의 현금 흐름을 이제 프레젠트 밸류로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 처음에 1년 지나서 받게 되는 쿠폰 페이먼트가 100원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뭘로 나눠줘요? 1 플러스 I로 나눠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생하는 2년 뒤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얼마예요? 1,100원이 되겠죠. 사실상. 그죠? 100원 더하기 원금 1,000원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뭐 아까 우리 슬라이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썼지만 이걸 그냥 합쳐가지고 1,100원 이렇게 써도 될 거예요. 그죠? 이게 프레젠트 밸류예요. 그죠? 자, 내가 오늘 이놈이 현재 이 채권의 가격하고 가격 P하고 같아지도록 만드는 I를 우리가 YTM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 P라는 가격에 이 채권을 샀어요. 그리고 1년 뒤가 되니까 이 채권을 내가 사고서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원이라는 돈을 받았어요. 1년 더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얼마를 받냐면 1,100원이라는 돈을 받았어요. 그죠? 자, 1년 뒤에 내가 받게 되는 1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1년 뒤에 회사가 나한테 100원을 줬어요. 쿠폰 페이먼트로. 이 돈을 내가 먹지를 않고 똑같은 이 YTM 하에서 재투자를 한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년 뒤에 내가 받게 되는 돈은 2년 뒤가 되면 얼마가 되겠어요? 100 곱하기 1 플러스 I가 될 거예요.
그리고 2년 뒤가 되면 1,100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2년 뒤에 내 수중에 있는 돈의 금액은 2년 뒤의 시점에서 얼마가 되겠어요? 100 곱하기 1 플러스 i에다가 1,100원이 될 거예요. 그렇죠? 2년 뒤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금액이 이만큼이에요. 현재 내가 투자한 금액은 P1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2년 동안에 얼만큼이 발생이 됐어요? P1에다가 여기다가 1 플러스 i의 제곱을 곱해 봅시다.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100 플러스 100 곱하기 1 플러스 i 더하기 1,100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100원을 투자해서 2년 뒤가 되면 이 P1이라는 돈이 복리로 이자율이 I%라고 한다 그러면 2년 뒤가 되면 정확하게 이 금액이 돼요. 이 금액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내가 P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 채권을 산 다음에 중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쿠폰 페이먼트를 똑같은 YTM으로 운용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최종적으로 만기가 됐을 때 받게 되는 돈의 금액이 이만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P 곱하기 1 플러스 I의 제곱이 이놈이니까 복리로 계산하면 1년에 I%만큼의 수익률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YTM이라고 하는 것이 만기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채권을 내가 지금 사서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중간에 파는 게 아니라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내가 받게 되는 평균적인 1년 수익률이 바로 이 I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YTM, Yield to Maturity, 만기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간에 팔아버리면 수익률이 I하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채권에 만기가 있는 것이니까 만기까지 보유하게 됐을 때 받게 되는 평균적인 수익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만기 수익률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만기 수익률이 사실상 정의는 우리가 현재의 채권 가격과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가 같아지도록 만드는 I, 이자율, 이것을 YTM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지금 내가 얘기한 거를 동전의 앞뒷면 같은 얘기예요. 두 개가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조금 달리 이렇게 말을 한 것에 불과해요. 자, 예를 하나 여기 들어놨는데 쿠폰 레이트이 10%인 채권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때 채권의 가격은 페이스 밸류도 다 1,000원이고 쿠폰 레이트도 다 10%로 동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채권 가격이 이렇게 달라짐으로 인해서 YTM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돼요. 우리 조금 전에 봤듯이 페이스 밸류가 1,000원으로 똑같고 쿠폰 레이트이 다 동일해요. C가 다 같고 F가 같아요. 그런 채권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것 하나는 현재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P가만 달라요. 이 P가 다르다는 얘기는 C와 F가 설사 같더라도 P가 다르면 각 채권마다 I가 다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I와 P 사이에는 정확하게 1대1 관계가 존재를 해요. 그죠? C와 F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P가 올라가면 I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P가 높아지면 I는 작아지겠죠. I가 높아지면 P는 떨어지겠죠. 채권의 가격 P와 YTM I 간에는 정확하게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정확하게라는 말은 반드시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채권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뭐 시어럼이라 그래도 시어럼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채권 가격과 YTM 간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떨어지게 돼 있다. 이 식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 예를 보면 현재 채권 가격이 점점 낮아지면서
YTM은 점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식에 놓고 계산을 해보면 물론 이것을 손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고 다 컴퓨터로 계산을 하겠지만 계산을 하면 둘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이 채권의 페이스 밸류가 1,000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채권의 현재 가격도 1,000원이에요. 이 경우를 보면 YTM이 얼마예요? 10%예요. 이 10%는 뭐하고 같으냐면 쿠폰 레이시 우리가 10%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채권 가격과 현재의 채권 가격과 페이스 밸류가 같은 경우에는 쿠폰 레이트과 YTM이 같아져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 거기서부터 할 수 있는 것, YTM이 만약 쿠폰 레이트보다 더 크다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여기 쿠폰 레이트는 10%인데 YTM이 11.75나 13.81이 되면 채권 가격은 900원, 800원이 되는데 이것은 뭐보다 낫냐면 페이스 밸류 1,000원보다 더 작아져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 두 가지. 하나는 채권 가격과 YTM과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리고 특수하게 채권 가격이 페이스 밸류하고 같아지면 쿠폰 레이트과 YTM이 같아진다. 증명 없이 우리가 쓰도록 합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채권 가격이 페이스 밸류보다 낮은 경우에는 YTM이 쿠폰 레이트보다 높고 반대로 YTM이 만약에 쿠폰 레이트보다 낮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페이스 밸류보다 더 높아진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하나의 채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좀 특수한 형태의 채권을 하나 얘기를 할게요. 이런 형태의 채권이 많이 발행되지는 않고 어쩌다 뭐 발행되는 경우가 있고 과거에도 발행된 적이 있고 그렇긴 한데 이런 채권을 우리가 콘솔이라고 하는 채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뭐냐 하면 만기가 없는 채권이에요. 보통 우리가 채권 그러면 대부분의 다 채권이 만기가 있는데 만기가 없는 채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기가 없는 채권은 그럼 뭐냐? 만기가 없으니까 페이스 밸류라는 게 사실상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만기에 돌려줘야 돼. 페이스 밸류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기에 그 채권을 돌려줄 때 원금을 돌려줘야 되는 이유 때문에 페이스 밸류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만기가 없기 때문에 페이스 밸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쿠폰 페이먼트는 필요하죠. 쿠폰 페이먼트는 이 콘솔이라고 하는 채권은 매년 일정한 금액의 쿠폰 페이먼트를 지급을 하지만 만기가 없는 채권을 우리가 콘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콘솔의 경우에 프레젠트 밸류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콘솔이 처음 발행이 돼서 1년 뒤에 C1만큼 쿠폰 페이먼트를 지급하고 2년 뒤에도 C1만큼, 3년 뒤에도 C1만큼, 4년 뒤에도 C1만큼 쭉쭉쭉쭉 영원히 매년 C1만큼 지급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프레젠트 밸류로 만들기 위해서 1년 뒤에 받게 되는 쿠폰 페이먼트 C1을 현재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는 1 플러스 i로 나눠줘야 되고 두 번째 해 거는 1 플러스 i의 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고 세 번째 해 거는 1 플러스 i의 세제곱, 네 번째는 1 플러스 i의 네제곱.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더한 것이 현재 가치가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콘솔의 프레젠트 밸류가 되겠죠. 그럼 이 콘솔에 대한 어떤 현재에서의 채권 가격 P가 존재할 텐데 그럼 이 P하고 I하고의 관계식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쉽게 정리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한 등비급수의 합, 그죠? 그러면 뭐예요? 1 마이너스 1 플러스 i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1 플러스 i의 분의 c.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i분의 1 플러스 i 마이너스 1이니까 i가 될 것이고 1 플러스 i분의 c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이놈이 뭐가 같냐면 현재 이 채권의 가격하고 같아요. 역시 P하고 I가 되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고 C는 발행될 때 이미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그렇죠? 이때 I는 이 콘솔의 YTM이 될 거예요. 이 식을 조금 바꾸면 어떻게 되냐 하면 P분의 I는 이렇게 필요 없겠다. 여기서 P분의 C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P분의 C라는 거, 우리가 아까 쿠폰 레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페이스 밸류 분의 C를 우리가 쿠폰 레이시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채권이 발행될 때 이미 결정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쿠폰 페이먼트를 페이스 밸류로 나눈 게 아니라 쿠폰 페이먼트를 현재 가격으로 나눠준 것. 이것을 우리가 또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커런트 일드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커런트 일드가 뭐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주식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식 시장에서 주식이라고 하는 놈은 만기가 없죠. 그죠? 채권하고 다른 주식하고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만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의 경우에 채권에는 매년 이렇게 쿠폰 페이먼트 C1을 일정하게 주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뭘 줘요? 뭘 주죠? 배당이라는 걸 줘요. 그죠? 1년에 한 번씩 배당금이라는 걸 지급을 해요. 우리가 디비던드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나중에 7장에서 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군데서 와요. 하나는 배당에서 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주식의 가격이 변하면서 오는 소위 뭐 캐피탈 게인이라는 데서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가격이 오르냐 줄어드냐만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그거 말고 주식 가격이 하나도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배당이 1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식은 그만큼 수익이 높은 주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채권에서는 쿠폰 페이먼트하고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다른 점은 채권의 쿠폰 페이먼트는 매년 일정한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만 주식에서의 배당은 그것도 역시 정해져 있질 않죠. 어떤 해는 굉장히 많아졌다, 어떤 해는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배당이 얼만큼 되는지는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렇지만 배당을 우리가 D라고 합시다. 디비던드를 현재 주식 가격 P로 나눠준 걸 우리가 디비던드 일드라는 말로 불러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라고 부르는데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게 바로 채권에서의 커런트 일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커런트 일드는 미리 정해져 있는 쿠폰 레이트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죠. 그죠? 자,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일드라는 말이 붙었어요. 수익 뭐 이런 말이 붙었어요. 자, 지금까지 이자율, 이 쿠폰 본드에 있어서 이자율 비슷한 개념이 벌써 3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YTM이 나왔고 그걸 우리가 보통 이자율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또 이자율 비슷한 역할을 형태로 갖고 있는 게 하나는 쿠폰 레이트 있고 또 하나는 커런트 일드라는 게 있어요. 내가 1,000원이라는 액면가 1,000원을 이를테면 2,000원에 사서 현재 가격 2,000원에 사서 매년 이를테면 100원씩의 쿠폰 페이먼트가 나온다. 그러면 쿠폰 레이트는
액면가가 1,000원이었으니까 10%지만 커런트 일드는 2,000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5%가 될 거예요. 그것도 이자율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자율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는 않지만, 그렇죠? 또 YTM은 또 다른 값일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이자율 비스무리한 개념이 존재하고 그 이자율 비스무리한 개념이 아까 말한 P의 가격에 따라서 P라는 값에 따라서 P와 페이스 밸류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서로 또 부등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또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이 콘솔이라고 하는 놈은 YTM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 IC라고 하는 놈을 썼는데 이 놈은 P분의 C가 돼서 소위 말해서 커런트 일드하고 같아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콘솔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디스카운트 본드. 디스카운트 본드는 액면 가격이 F인데 이게 이를테면 1,000원인데 내가 이 채권을 현재 900원에 샀다. 그러면 현재 가격이 P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 I라는 놈이 이제 YTM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P라는 가격에 채권을 사서 1년 뒤가 되면 여기에 1 플러스 I를 곱해줘서 F라는 돈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하면 I라는 놈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때 I라고 하는 이자율이 바로 YTM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어요.